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애플, 페이스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비둘기 연준 확인, 주가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국채 보합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8%, S&P 500 지수는 0.08%, 다우존스 지수는 0.48%,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빅테크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나스닥 선물은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 페이스북 어닝 서프라이즈.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월 의장의 멘트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멘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 목표 달성에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집요하게 테이퍼링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테이퍼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일축을 했죠.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해 연준으로 인한 변수는 제거를 하자라는 것이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연준의 변수는 말실수를 해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으니 연준으로 인한 하방 위험은 올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강력하게 어떤 신호가 왔을 때가 이제 된다고 하니까 현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한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년에 파월의 재신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은 현재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긴밀히 협조해야 재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으니까 6월까지 연준은 제껴놓자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에클스의 실수입니다. 에클스의 실수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7대 의장인 메리너 에클스가 1930년대에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올려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집권 이후 뉴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내놓자 시장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여기서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1937년부터 연준은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급준 비율을 50% 인상하고 유동성 흡수에 나섰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연준 의장 에클스는 시장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올리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긴축적 재정 지출을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삽질을 하는 바람에 결국 대공황은 고점 대비 주가가 90% 하락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이야 공황에 빠지면 확정적 재정 정책이야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연준은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봐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잘 하던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긴축 정책을 폈던 것이 신흥시장에 쇼크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테이퍼링 하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테이퍼링은 2013년 6월 11일 버냉키가 의회 연설을 하면서 뜬금없이 재정 긴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장 발작이 있었죠. 그러나 미국 시장은 같은 해 6월 20일에 나스닥 지수가 2%대 정도 뜬 거를 빼고는 전혀 위기가 없었고요. 마이너스 3% 한 번 안 떴습니다. 12월 될 때까지. 6월은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지는데 그쳤고요. 12월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 3%가 안 떴으며 6월서부터 12월까지 무려 20% 걸렸습니다. 미국은 테이퍼링 한다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테이퍼링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시장도 6월에 코스피 지수가 한 3%대 정도 떨어진 거 빼놓고는 그 이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한다고 괜히 쫄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는 말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이후 2018년도 10월에 현 연준 의장인 파월이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나스닥 대비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30%가 빠진 적이 있었죠. 결론은 이제 파월이 또 삽질을 한 거죠. 결론은 그래서 파월이 내년 연준 의장 재신임까지는 아마도 바짝 엎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테이퍼링 한다고 해도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에는 아주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주식 투자하기 좋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플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99조 원, 애플 1분기 매출 54% 늘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총 마진율은 42.5%였다. 그동안 37에서 39% 수준을 맴돌았는데 이번에는 크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CNBC는 2012년 애플 규모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됐다라며 이번에 이례적인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애플은 이제 전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아직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 때문이죠. 대면 수업이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쇼티지가 올 정도로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서 애플은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흐름을 읽는 법에 보면 네 가지 주식시장 국면이 나옵니다.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 네 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금융장세 그러니까 돈을 막 풀어대는 시기를 넘어서 금융장세 때는 그냥 개나 소나 다 오르죠. 그런데 이제 실적 장세로 가죠. 그래 실적 장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만 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는 얘기고 지금 그래서 애플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실적 장세를 넘어서 역금융 장세로 가면 실적이 잘 나와도 어닝 쇼크가 빈번해지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고 주가가 오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역실적 장세로 이제 간다는 얘기인데 역실적 장세에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역금융 장세에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태워버리면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은 전 세계에서 빅테크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플이 압도적인 현금 동원력으로 역금융 장세를 뚫고 주가가 오른 기억이 있죠.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1분기 매출 역대 최대, 순이익도 2배 껑충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8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장막판 후 1분기 1월에 3월 실적을 공개하며 매출이 48% 늘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크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 이제 광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오프라인 광고 자체를 못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질 않으니까 오프라인 광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춤형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쪽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경기 재개를 앞두고 또 광고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구글하고 페이스북 밖에 없다 보니까 경기 재개를 해도 광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지금이 주식을 살 때다라는 겁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세금은 왜 원화로만 낼까? 국립중앙박물관서 6월부터 작품 감상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반 국민은 6월부터 고 이건희 회장이 평생에 걸쳐 모아 국가가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 23,000여 점을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기증을 계기로 상속세를 미술품과 문화재로 내는 물납제 도입 및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신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죽고 상속세가 10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모은 미술품과 문화재가 있다고 하죠. 이것을 물납으로 상속세를 낼 것인가를 두고 이제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납으로 내려는 이유는 이걸 팔면 주로 이제 해외로 팔려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 점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한국에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부 유출 문제가 있죠. 게다가 만약에 팔면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어서 삼성가에서는 물납으로 어차피 세금 낼 거 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왜 물납으로 하면 되는데 물납으로 하면 안 되고 원화로만 해야 되냐?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물납으로도 받는데 그래도 원화로 뭐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서 쓰는 통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로마가 제국을 로마 제국이 도시를 정벌하러 갈 때
식량을 잔뜩 짊어지고 갔을까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쳐서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제 중간중간 마을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량을 가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식량을 조달할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고 식량만 그냥 약탈하러 가면 되냐?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그 땅을 이제 나중에 정복한 다음에는 지배를 해야 되는데 당한 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죠. 거대한 대륙을 지배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준 것이 바로 금화입니다. 금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왜 금화를 줬냐? 이 금화를 갖고 오면 우리가 약탈한 것을 돌려주겠다는 황제의 의미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시의 화폐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쌀과 물고기를 바꿔서 먹을 때 이런 물물 교환이 아니고 화폐로 바꿔서 먹기 때문에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돈은 주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황제는 왜 돈을 줬을까라는 거죠. 돈을 주는 이유는 시니어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리지 효과란 미국이 만약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원가는 1달러다. 그러면 나머지 99달러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냐? 바로 100달러를 만든 미국의 정부 소유가 되죠. 따라서 화폐를 만들면 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국가가 돈을 찍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폐를 사람들이 잘 쓸까라는 거죠. 지금이야 뭐 당연하게 잘 쓰지만 그때는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나를 빼앗고 원숭이한테 5만 원짜리 지폐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원숭이는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면서 길길이 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 눈에는 5만 원짜리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간은 이제 뭐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신용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짜리가 이런 바나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믿는 신용 창출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어내는 국가는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조치가 뭐냐? 바로 세금을 국가가 만들어낸 화폐로만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낸 화폐를 국민이 벌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감옥 가지 않으려면 뭘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꼭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내려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꼭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진짜 화폐를 만든 목적은 뭐냐라는 겁니다. 시니어리지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뭐 그런 기도 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을 쓰려고 아닙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적자니까 세금을 더 걷는다 이런 말은 이제 뻥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더 큰 목적은 국민의 노동이나 자원이나 생산물을 국가가 발행한 화폐와 교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노동을 교환한다. 요 말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군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청년들이 군대를 가야 되죠.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예전에는 거의 공짜로 갔습니다. 뭐 만 원 정도밖에 안 줬어요. 지금은 이제 월급을 줍니다. 형편없긴 하지만 예전엔 뭐 몇만 원 주는 것보다는 요즘 군대는 병장 월급이 6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것이 국방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준다니까 썩 내키진 않지만 돈을 받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군대를 안 가고 탈영하면 국가는 영창에 보내죠. 국가는 이렇게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 국민의 노동력과 교환을 했습니다. 돈이 많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돈이 많은 나라 직업 군인을 쓰면 됩니다. 한 500만 원 정도를 사병 월급으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 국방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나라가 있죠. 미국이 그렇습니다. 자원을 교환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소유한 밭을 막 갈다가 땅을 막 팠는데 그곳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석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의 것이죠. 왜냐하면 땅은 내 것이지만 땅 속에 묻혀 있는 광물은 국가의 것입니다. 미국은 안 그렇죠. 땅 속에 있는 광물도 자기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석유를 그냥 뭐 가져가려고 하면 가져간다면 나한테 동의를 할까라는 거죠.
내가 이제 동의를 할까라는 거예요. 막 국가가 이제 공짜로 갖고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배째라고 이제 생떼 쓰면서 난리를 피울 것이죠. 그때는 국가가 무엇을 주는가? 바로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주면 됩니다.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 자원을 교환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돈을 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물건도 사면 됩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화폐 경제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위조 지폐범이 나오면 바로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도록 한 중앙은행은 할 일이 바로 인플레이션 방지입니다. 돈의 값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려고 하면 바로 이자율을 올립니다. 이자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부동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을 유지하기 힘들죠. 이자 내기 이제 버거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게 되고,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즉 이자율을 올렸더니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는 시중에 있는 국채를 팔고 사면서 시중의 이자율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올라가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채를 막 사는 것이죠. 그러면 국채 그런 식으로 시중에 국채가 많이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이제 발행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많이 팔겠죠. 팔면은 이제 이자율은 이제 떨어지니까, 국채는 떨어지고 이자율은 이제 반대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국채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는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을 해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국채를 연준은행의 컴퓨터 엔터키 하나로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갚아버리면 문제는 시중의 이자율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하는 방법은 미국 국채를 시중에 풀어버리는 방법이다. 자기가 이제 2조 달러 정도를 갖고 있죠. 그것을 이제 시장에다가 풀어버리면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할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연준은행의 엔터키 하나로 달러를 발행을 해서 한꺼번에 갚아버리는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물납은 국가의 화폐 발행의 이유에 반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U나 미국 등 선진국은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물납은 이미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달러나 유로화보다 모네, 겸제, 로댕의 작품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도 받아주죠.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라는 겁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플, 페이스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